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태우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소설가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늦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87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또 공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공대를 중퇴하고 다시 국문과 입학하게 돼서 참 먼 길을 많이 돌았는데요. 이제 그런 그 이력들이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또 배경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책 내용으로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중한 우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포럼에 강의하신 수많은 석학들 분들에 비해서 저는 뭐 배움이 일천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꼭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아마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책은 저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KBS 요번에 해직되면서 여러 가지 KBS의 문제점, 여러 가지 불공정 방송, 그 편파적인 것, 또 언론 노조의 문제, 이런 것을 제기했던 이영풍 기자 같은 분이 그 함께 썼습니다. 그 이영풍 기자만이 아니라 교육계 통해서 또 그러한 치열하게 그 우파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싸워왔던 박소영 대표, 또 보건 의료 분야에서 백신 패스 같은 사태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이은혜 교수님, 그리고 청년 이효령,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에 있어서 또 꾸준히 그 활동해 주신 전혜성,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둘러싸고 특히 문재인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 혼란이라면 혼란이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그 진통이 근데 굉장히 단순화해보면 뚜렷한 어떤 두 개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보자면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체성, 이것이 꼭 고정적이고 편협하기보다는 역동적이고 이렇게 폭넓은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한 정체성을 발전시켜 갈 것이냐는 흐름이 하나 있고, 상당히 반대한민국적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그런 정체성, 기존의 흐름,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대립된다고 여겨지는 흐름이 사실은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그 흐름이 커졌다는 것이 굉장히 위기 상황을 낳고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두 개의 길이라는 종합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특히 제가 맡은 부분은 제가 집필했던 두 개의 나라라고, 두 개의 길 안에 실려 있는 한 챕터입니다. 두 개의 나라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인데 웬 두 개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간단히 대한민국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과 여기 흐릿하게 나오는 운동권 나라, 사실은 여기 두 개의 나라가 병존하고 있다. 하나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의 나라가 병존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주된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창목을 하게 된 것은 유명하신 그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 제일 서두 부분에 나라의 본질은 이념이다라는 그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자기 나라의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그 이념으로 건국자들이 건국했고, 또 건국 후에 그 이념을 어떻게 발전시켜 갔고,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다. 그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참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 오늘날의 혼란이 굉장히 잉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런 그 교육이나 전수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실은 엄청나게 훌륭한 이념 위에 서 있고, 반상해 보았을 때 그것을 또 실천적으로는 엄청나게 지혜롭게 이 오랜 세월 발전시켜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운동권 나라가 거기에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은 1987년 이전과 87년 이후 하나의 시기로
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을 나눠보라 그러면은 아마 87년을 전후로 해서 나누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87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이전은 이영훈 교수님 책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나라 만들기의 과정, 그러니까 건국을 선포하고 이렇게 딱 대한민국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후발 국가가 상비군도 제대로 없고 직업관료제도 제대로 없고 모든 것이 그 불비한 채로 일단 큰 틀에서 이념을 잡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기초적인 복지제도, 중산층의 발전, 산업 이런 부분까지 쭉 한 40년에 걸쳐서 1948년부터 1987, 8년 그래서 88년 올림픽을 열 무렵에는 세계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세계인들도 깜짝 놀라는 하나의 번듯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과정으로서 광의의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 87년까지였다면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도입되었다. 그 전까지는 서구적인 민주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그러나 전무한 것은 절대 아닌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만 어쨌든 서구적인 면에서는 좀 제한되던 것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달된 그런 부분이 87년 이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동구권 몰락, 소연방 해체, 중국의 시장 확대, 공산권 정보 개방 이러면서 약 한 20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념적인 그런 어떤 긴장감을 상당히 놓고 세계 전체가 하나의 큰 방향에서 자유민주주의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뭐 우리나라 안에 이를테면 운동권, 구체제 부정 세력들도 세계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상당히 자정작용을 가져가지 않겠나. 사실은 저도 그런 소박한 입장 쪽에 많이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계통의 분들이나 이미 좀 일찍이 염려하셨듯이 80년대 체제를 부정하던 흐름이 굉장히 세졌을 때 그 흐름은 결코 87년 이후에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발달된 민주주의를 기화로 삼아서 발달된 민주주의가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인권, 여러 가지 적법 절차적 보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들의 세력과 그걸 키우는 데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모양의 운동권 나라를 구축해 갔다. 이것이 이제 큰 틀이 되겠습니다. 운동권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선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저들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비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스펙트럼은 좀 넓은데 어쨌든 자유민주 체제가 아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이념이 확고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확고함의 정도는 핵심 인자와 뭐 이렇게 멀리 거기서 있는 사람, 중간 활동가 다 그 확신 정도나 뚜렷한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이 구심점으로 볼 때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뚜렷한 등장은 70년대에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저도 87년에 대학에 가서 확실하게 몸으로 겪은 80년대 대학가가 상당히 이 운동권 나라를 배태하는 핵심적인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 80년대 그 광주 5.18 부분을 대량의 학살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최소 2,000명 뭐 이런 황석영 씨의 책이 아주 그냥 대학가에 널리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기존에 발전시켜 오던 흐름 모두를 양민을 학살하는 있을 수 없는 체제 이렇게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다음에 대안적인 체제로서 결국은 자유민주가 아닌 방향을 많이 설파했고 그것이 당시 대학가에서 점점 자라나서 제가 입학하던 87년 무렵에는 너무나 작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서울대학교를 예로 들어 볼 때 아마 작용서적을 읽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고 그 작용서적을 읽는 학내의 과 단위의 소모임, 뭐 서클 단위의 소모임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거의 뭐 20, 30%가 되지 않지 않을까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보는 그런 정도의 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고, 당시 더구나 이 곧 그 형식적인 그 발달된 민주주의가 하기 때문에 좌익 서적이 완전히 해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이런 원전들이 번역되어서 대학가 서점들에 완전히 제한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는 북한 서적들 그리고 주체사상 서적들도 대학가 서점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심한 김일성 어록 같은 것은 조금 그때까지도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보는 편이었고, 저는 이제 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위 NL 그 사람들이 위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건한 척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 정통성과 자유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다양한 체제 변혁적인요. 이건 뭐 라틴 아메리카적인 그러한 종속이론, 뭐 제3세계 발전론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아주 뭐 레닌주의를 따르는 거, 뭐 모택동주의를 따르는 거, 트로츠키주의 이런 식인 거, 뭐 이런 흐름 연장선에 나중에 뭐 체게바라 같은 사람을 영웅시한다든지, 그리고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노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던 자유민주주의 노선과는 다른 것인데, 이것이 이제 광범위한 뿌리가 여기 있었고, 결국은 이후로 노동계, 종교계, 문화계, 계자 붙은 대로는 다 법조계 등등 모든 계자 붙은 대로 다 확산되어 갔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과정이 약 30여 년간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운동권 나라가 대한민국 전체를 상당히 장악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정권에서 극단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동권 나라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서 소위 수령 절대주의적인 저 이석기 통진당만이 주사파가 아니고, 사실은 당시 문익환 그 목사의 비서를 했던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도 보면은 황장엽과 마찬가지로 중국 유사 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장엽은 특히 자기 이념으로는 우리 쪽은 개인성이 강화된 제한된 일종의 부분적인 민주주의, 중국은 사회성이 강조된 제한 일종의 부분적인 민주주의, 보다 발달된 인간적인 민주주의 모습은 둘을 말이야 이제 관념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자기 사상이라는 건데, 그 말인즉슨은 결국은 일당 체제입니다. 국회는 왜 여러 당을 하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당이 필요 없다, 그냥 훌륭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결국은 일당 체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결국 일당이라는 것이 중국 유사 체제죠. 거기에는 선도하는 영도 그룹이 있기 마련이고, 수령만 사실상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결국은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로 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있고, 이들이 이렇게 확장하는 동안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교육이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도 뭐 87년 대학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좌경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전방위적인 서적 커리큘럼을 제시하는데, 이 책에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뭐 철학부터 뭐 문학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데, 우리 자유민주 교양은 대학 1학년으로서는 약하니까 굉장히 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힘들고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논리는 이렇게 좀 부족한. 저도 이제 한참 걸려서 제가 좀 생각해 볼 때는 뭐 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자유체제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크게 봐서 이제 정치, 경제, 법, 우리가 흔히 이제 법과 정치,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크게 중시하니까 정치, 경제, 법의 측면을 보고, 이 중간에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더 근본적인 거,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신앙, 종교 이런 것들이 더 코어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모호해질 수가 있고, 바깥에 보다 뚜렷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치, 경제, 법의 측면에서 정치는 우리가 보듯이 복수정당제, 보통선거권, 그리고 공정한 투명한 선거 이런 것을 하는 자유민주 정치체제,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이런,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소위 자생적 질서,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한 부분이 경제 질서적인 측면에서 자유체제, 자유문명에 상당히 그 축을 이루지 않나라고 보고, 법치의 면에서는 이제 형식적 법치를 넘어서 진짜 그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 이런 측면이 크게 봐서 이 자유문명, 자유체제의 요소가 아닌가.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 그러니까 이 대립된 남북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정통성을 갖고 건국되었고, 사실 실효적으로 지배권을 미치지 못한다 뿐이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주권은 규범적으로는 그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헌법적 이념이고 건국 이념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운동권 나라라는 것은 이걸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도 보통선거권을 우습게 알고, 복수정당제도 우습게 알고, 삼권분립도 우습게 알고, 사유재산권 우습게 무시하고, 시장질서도 우습게 무시하고, 실질적 법치도 적법 절차 마음대로 자기 필요하면 깨버리고 수단적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는 법치 주장하면서 이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 부정하고, 저 넓은 스펙트럼 같지만 대부분이 저기에 이쪽 이데올로그든 저쪽의 이데올로그든 대체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대한민국은 쫄아들고 운동권 나라, 이 족보도 없는 이 운동권 나라가 우리나라를 가득 채우게 된 이런 현실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문정권 시기에 전면화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운동권적 흐름을 종식할 그런 좀 역사적인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크게 계율을 보이는 건데, 제가 앞으로 요 강론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크게 특히 1번 부분에서 지난 정권 시기는 어떤 측면에서 정치, 경제, 법에서 이 운동권 나라의 모습을 보였나 살펴보겠지만, 이걸 극복하자라고 해서 획일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선진 그 자유민주 국가들을 보아서도 우리 다 알 수 있지만, 당연히 진정한 다양성을 정말 존중하고 진정한 그 생산적 토론, 그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죠. 그리고 그 내에서 적법 절차적인 여러 공론장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사회가 나아갈 바를 또 임시적으로 정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변형도 하고, 이런 것이 자유체제의 강점이고 모습인데, 다만 헷갈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법조 영역에서는 헌법이 통합적 기능인데 헌법 바깥까지 우리가 헌법 밖의 영역까지 그걸 통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뭐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체제는 있을 수 없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까지 자유체제가, 그럼 자유를 파괴해버리는데 그건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에서 우리 헌법 가치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배제 없이는 건국이 없는 것이고, 배제 없이는 아무 존재도 없는 것이죠. 어떤 경계가 있어야만 한 존재가 있는 것이니까, 자유체제는 그래도 인류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그 경계를 넓게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 경계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서 발전시키려는 것이 자유체제인데, 가장 문제는 이 자유체제를 뒤엎으려는 자들까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유체제의 근본적인 문제, 소위 뭐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좀 경계가 덜했다. 그래서 헌법 외적인 그 가치나 흐름은 좀 배제하고, 그 다음에 헌법 내적인 것은 다시 진정한 좌우로서 좀 존중하면서 그러한 건강한 대립과 통합의 과제가 있다. 그런 그 큰 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적으로 우리가 그 운동권 나라의 반헌법적 그 지난 정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양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한 13가지 정도 항목이 되는데,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당론을 정했다가 실수를 하면서 발뺌한 그게 있고, 이전에 그 초안을 정할 때도 50명 이상이 자유삭제에 반대하고, 지금 물어봐도 아마
50명 이상 더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여기서 이제 자유를 빼고 헌법 전문에 나오는 그 조항에서도 자유를 빼려고 한 건데, 이거 빠지면은 국가보안법은 거의 자동 소멸이겠죠. 국가보안법에 전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를 뺀 것이 그냥 뺐겠냐? 헌법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뺐지 그냥 뺐겠냐? 그러면은 이제 자유민주라고 하면서 배제시켰던 소위 인민민주주의적인 것도 다 인정해라. 이거 뺀 의미가 그런 데 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표방하는 정당들도 다 인정하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이걸 뺀 의미다. 이러면서 국가보안법에 자유민주 그것도 빼라. 그럼 국가보안법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거의 사문화 폐지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평화적 통일 정책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헌법 파괴자 문재인이라는 책도 부족하지만 썼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문만을 가지고 분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은 이 오직 평화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제적으로 가서도 많이 연설했고, 그러니까 앞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평화에 입각한 그것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반헌법적이죠. 그리고 외신의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외신에서, 우리가 한 말 아니죠. 외신에서 에이전트라고 할 정도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실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오늘날 나타나 있듯이 북핵을 용인하고 개발을 방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 지금 보다시피 파기될 수밖에 없고 아주 그 반국가적인 그러한 부분을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로 또 유명합니다. 이때 가가지고 굉장히 반헌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에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종전선언하면 이제 자동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가 있을 명분이 없게 되는 거죠. 전쟁이 나서 유엔 결의를 해서 유엔사를 구성했는데 전쟁 끝났다고 선언하니까. 이번에도 최근에 유엔사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아주 감동적인 이 자유수호의 결의를 하게 되고, 유엔사가 있다는 것이 참 세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이 자유체제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되고 중국에게도 아주 그 강한 견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 다 파괴하려고 했고, 그리고 아주 그 국정원을 흔들고 기무사는 아예 없애버리고, 이래서 대공수사 자체를 말살하면서 심지어는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서 현역 대위가 간첩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는, 임기 말에는 정말 이런 그 사태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력의 약화,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9.19 군사합의를 핑계로 해병대가 영점 조준도 못하고 장비를 싣고 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0점이 맞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니까 얼마나 전력이 약화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기사를 보면 참수부대 특수전 장비를 수단에다 갖다 줘버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사실상 해체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동맹을 파괴하는 것 핵심 고리가 이제 반일 감정이죠. 그러니까 반일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관계, 가치동맹을 통해서 국방, 외교의 근본이 되는 우리 헌법적인 라인에 서 있는 가치동맹을 파괴하는 것. 간첩단이 아주 지시를 받고 활개를 치도록 그렇게, 도대체 이런 수사가 안 되다가 정권 바뀌고서야 그 여러 민노총이라든지 다 퍼져 있던 것이 그 수사되는, 정권이 바뀌고도 또 이 사람들이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풀려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아주 그 큽니다. 그때 당시 그 법원에 그 만들어 놓은 기류가 아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 그래서 유명한 삼불이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책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하지 않고, 그리고 사드 운용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해도 중국은 내리누르려고 난릴 텐데, 자발적으로 그 소위 핀란드화라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굴종적인 내리막길, 다시 올라오기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자극적으로 초계기 사태, 이게 이제 북한에서 우리 사실상 북정권에 반대되는 활동하는 그런 탈출과 연계되어 있다는 많은 이 부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소미아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아직도 문제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던 그 사상, 이게 사실 거의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운동권 나라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아까 전에 마징가 젯에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듯이 4.3을 제가 지금 여기 포럼에서 말하는 것을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자격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충분한 뭔가 앞뒤를 상당히 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제명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4.3이 대한민국 건국에 찬성해서 일어난 운동이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4.3을 영웅시, 왜 영웅시 했습니까? 대한민국 그 이승만 도당에 반대해가지고 일어나고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영웅적인 그 행동이라고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한라산이라는 그 유명한 이 반체제적인 시에 아주 뭐 미제의 각을 뜨자 막 이런 식의 인공 만세 이런 그런 것들이 원색적으로 실려있는 이산화라는 그 시인의 시에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영웅적인 거냐? 아니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영웅적인 건데 그럼 단독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인데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다가 더 나아가서는 침공한 사람까지 현충일 기념사에서 막 그 기려버리는 거꾸로 된 그러한 사태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 다음에는 삼권 분립 이런 건 뭐 없고 자기 정부랑 자기 당, 이 자기 당이 다수당이 되어가지고는 의회를 장악해요. 그 문정권 때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면은 행정부와 그 의회를 자기들이 장악해서 끌고 나갔던, 결국 하려고 했던 문제 있던 입법들을 얼마나 많이 입법시켜 버렸습니까? 그래서 퇴임하기 직전에 결국 검수완박까지 두드려 놓고 이제 나갔던. 그러니까 거의 유사 일당. 근데 이들은 그게 이념 없이 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봤듯이 이게 뭐가 문제냐. 내적으로 문제를 못 갖는 거죠. 왜냐하면 복수 정당이어야 된다는 이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일당 체제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 일당 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웬만큼 몰리기 전에는 협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상대방을 적폐 세력, 역사적으로 숙청돼야 될 세력으로 해서 청산 세력으로 하고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만 협치하자고 네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도구적으로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투쟁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노골화되었었고 이 검수완박을 하는 그 법치의 이념도 상당히 법의 지배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논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법이 된다고 보는 거죠. 만들어내면 법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법의 지배 이념과는 거리가 멀죠. 아주 뭐 위헌적인 법부터 시작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인간의 보편성에 맞지 않는 법을 그냥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운동권 나라의 이념 속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법치라는 게 수단적인, 기껏해야 수단적인 법치, 중국이 생각하듯이 뿐이기 때문에 포고령이랑 법이랑 머릿속에서 구분이 안 되고 권력적으로 사람들을 강제시킬 수 있는 거면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독립성 하면서 선관위와 법원이 타락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끌고 갔습니다.